안녕하십니까.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강의를 맡은 천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법과 사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를 할 때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헌법, 형법,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 국제법 등입니다. 사법은 민법, 상법, 해사법, 수표법, 언법 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거의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법은 공법이라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익에 관한 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법도 공익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이제 민법이 사법이기 때문에 사람들께서 이제 민소법을 사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민소법은 공법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이 절차에 관한 것인데 이것 역시 공법입니다. 그리고 국제법도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상법, 해사법, 수표법, 언법 등은 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입니다. 사실 뭐 노동법이라고 단일법은 없어요.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기타 세부적인 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법이라는 것은 사법 영역에 공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영역이 사회법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은 사회법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민법 3대 원칙 중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임금을 뭐 100만 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시간당 뭐 5천 원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많으면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의하면 5천 원 시간당 시급을 5천 원에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회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분야에서도 이제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합병을 하고 이렇게 커지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 독점적 지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있어서 경제법에 의해서 그 계약 자유, 서로 간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형식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법 자체도 이렇게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약 자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사회법이 뭔가요? 예. 사회법은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그러한 법입니다. 자, 다시요. 사회법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되겠죠. 민사소송법은 사법인가요? 공법인가요? 예,
사법이 아닙니다. 혹시 민법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법이 아니고 공법입니다. 그리고 공법이 확대되고 사법이 축소되는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사법이 공법의 경향을 띠게끔 이제 법이 개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형법은 일반법입니다. 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형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입니다. 절차법이 아닙니다. 다시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입니다. 자, 절차법이 아닙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법률 행위가 뭔가요? 예. 부당행위는 뭐예요? 사실행위는 뭔가요?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는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는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10달 전에 지방에서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자,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시골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자, 고민이 되죠. 현금 10만 원요. 이 경우에 저는 이제 다른 법 집행기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교육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점유이탈 및 횡령죄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현금을 경찰서에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찰서에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물론 바로 가져간 게 아니라 아침 7시에 그 현금을 발견했는데 다른 일을 마치고 오후 4시경에 이제 경찰서에 그 현금 10만 원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때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이게 절도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불안감에 엄청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경찰서에 제출을 하니까 경찰관님께서 반가워하실까요? 아니면 귀찮아하실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제가 길거리에서 10만 원을 이렇게 섭득을 한 게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자, 이게 과연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왜요? 좀 전에 강의를 했죠. 법률 행위가 뭔가요? 예.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제가 10만 원을 이렇게 습득을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 효과의 창설,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준법률행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관계의 창설, 개폐를 목적으로 하고 의사표시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10만 원을 주었는데 그게 이제 유실물법에 의하면, 관련법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섭택자에게 그 돈이 기속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세금도 제외한 돈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원주인이 찾았다면 5%에서 20% 정도의 이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엊그저께 7만 8천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더라고요. 10만 원을 섭득을 하니까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방경찰관께서 제 통장에 7만 8천 원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제가 유실물을 섭득을 한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에 준한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준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업 관련해서 KBS가 우리 KBS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연합뉴스가 연합뉴스를 지키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경비업체에 이게 경비업을 해달라 하면서 도급계약을 합니다. 도급계약은 무엇이냐 하면,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의 완성은 뭘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합뉴스의 경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절도를 방지하고, 그리고 방화범을 방지하고 잡고, 그리고 혼잡을 방지하는 게 뭐 시설 경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급에서는 계약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 능력이 뭐냐면요,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도급계약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께서 뭐 의사표현을 하실 수 없다든지, 속칭 뭐 약간 정신이 좀 나가셨다든지 이런 분이면 그런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목적은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업체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법률행위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수강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결합 상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비업 분야에 의하면 도급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방적인 행위인 단독행위로서 권리관계가 창설, 개폐되는 경우는 계약의 취소,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법률행위는 계약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경비업계 같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합동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병행 또는 집합하여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는 합동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결합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나요? 예, 하나는 단독행위, 다른 하나는 계약, 다른 하나는 합동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분야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법의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권 해석은 근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해석을 말합니다. 이설 유자에다가 권리근자죠. 그래서 근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행정 해석은 유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물리 해석, 반대 해석, 유추 해석은 유권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권 해석 또는 학리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학리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험에 물리 해석이 뭐냐 이런 이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와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물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즉 물리 해석은 법규의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입법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법 해석은 법률 자체의 법의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 해석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유추 해석은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형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문인데도 국세기본법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방세법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 지방세법의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도소에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이 됩니다. 승용차 통행 금지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때에 화물차도 통행 금지라고 해석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화물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승용차가 통행 금지니까 화물차도 통행 금지돼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하면 유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형법이나 세법과 같이 국민의 권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침해 법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는? 예. 그러나 국민의 권익에 이로운 경우에는 유추 해석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 해석이 있습니다. 반대 해석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송용차 통행금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화물차는 송용차가 아니므로 통행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은 반대 해석입니다. 태아는 사람인가요? 자, 태아는 민법상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 해석상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 방법이 확장 해석입니다. 자, 확장 해석은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자,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이 뭐라고요? 예, 확장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차 통행 금지라는 이제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 말은 뭐예요? 말이죠. 말과 자동차가 말과 자동차가 통행 금지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하느냐? 소도 통행 금지라고 해석하면 이러한 경우에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는 말과 차, 그러니까 마차를 확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형법 제250조 1항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죄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제 밥을 먹이지 않아 가지고 못 먹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안 준 거죠. 이런 걸 이제 부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밥을 주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살인에 해당될까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확장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형법정주의는 자, 소급표 금지의 원칙, 간섭형법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제형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제형법정주의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국회에서 오늘 연합뉴스에서 강의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이제 죄가 되지 않는데 내일 국회에서 어제 강의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에서 강의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한다면 저는 도대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소급표 금지를 하는 것을 이제 제형법정주의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간섭형법 금지의 원칙. 형법에 적혀 있어야지 뭐 간섭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이 제형 법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를 정하는 상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은 제형 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법 같은 경우에 단기와 장기를 이렇게 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 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제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 데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입법 취지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법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정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전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이제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추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는 반정을 통해서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합니다. 추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비교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비교되는 용어가 간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법이 의제한 효과를 간주는 반증에 의해 번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요. 간주된 사실은 반증을 들어 이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자, 추정과 간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의 인정을 위하여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입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가 그 추정과 간주가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계속 이제 말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반정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할까요? 간주라고 할까요? 추정이라고 하지 않고 간주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간주의 효과는 반정이 있더라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간주를 인정을 할까요? 간주를 인정하는 이유는 불명확한 사실에 대하여 공익 또는 법 정책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확정된 사실을 의제합니다. 자, 다시요. 간주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반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정, 간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 이런 그 법조문이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러니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지금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주소로 보겠다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가 주소인지 모르죠. 모를 때 그때 그냥 지금 현재 거주하는 것을 주소로 보겠다. 이게 간주죠. 그 다음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다시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겠다. 이거는
간주겠죠. 그 다음에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할 때는, 이제 가짜 임시 주소를 정할 때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실정 선고 효과가 있는데요. 실정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정 선고가 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나 1년이 지났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근데 뭐 사실 실제로는 언제 뭐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법에 규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 그때 사망한 것으로 보겠다. 그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뭐 상속이나 여러 가지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사망자 중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옛날에 그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일가족이, 사위를 제외하고 일가족이 뭐 10명 넘게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죠. 1990년대 감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추락을 하셔가지고 누가 먼저 돌아가셨냐에 따라서 상속 순위가 이게 결정되는 그러한 이제 민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살아남은 게 그 사위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이 그 살아남은 이제 비행기를 타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누가 상속권자가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여러 명의 사망자 중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추정. 근데 만약에 뭐 녹화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녹음 기능에 의해서 어떤 분이 몇 초 먼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이 뭐 늦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반정이 있으면 이 추정은 깨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 명의 사망자 중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계약 관련해서 이제 뭐 이자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체적인 뭐 계약에 있어서 뭐 계약의 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을 했더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부 중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그럼 누구 재산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간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그 압류당하고 경매당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전직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뭐 공매당하고 하셨을 때 이게 그 부부의 다른 이제 타방 부부의 재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런 경우도 막 있었는데요. 일단 법 조문상으로는 부부 중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을 합니다. 자, 추정 사실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그러면 반대 증거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 항공기 추락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니면 경매나 공매 관련해서 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경매나 공매 그 재산에 이렇게 포함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주장하시는 다투는 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건의 공유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공유를 했을 때 그 지분을 이렇게 등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근데 뭐 공유 계약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균등한 것으로 추정받는 것이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그 반정을 들어야 되겠죠. 자기가 다른 계약서를 찾아서 그렇게 다시 또 반정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상으로는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을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했는데 이제 뭐 한 달 뒤에 집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돈이 이제 10억이라고 칩시다. 10억이라고 쳤는데 한 일주일 뒤에 갑자기 뭐 이렇게 지진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막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집을 팔기로 돼 있어 가지고 계약까지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까지 맺었고 집은 지진으로 무너졌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나는 과연 그 계약 상대방에게 10억을 달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다행이다. 집이 뭐 지진으로 무너지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으니까 나는 10억은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내가 집을 인도받기 전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잔금도 안 줘도 되고 뭐 이런 운명이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법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의 채무는 뭘까요? 채무는 이제 집주인이 이 집을 이렇게 매수인에게 이렇게 집을 넘겨줘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지진이 나서 넘겨줄 수 없으니까 내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내가 매매대금 10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각 나라에 따라서 법 규정의 적용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민법 제 537조에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지진이 일어났죠. 뭐 지금 채무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채무자인데 그 매수인에게 돈 10억을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쌍방 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에 타방의 채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거하고 똑같죠. 가옥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목적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런 경우에 이 쌍방 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인 가옥 인도의 채무는 이제 이행을 못하죠. 왜냐하면 불이 나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채무자가 집주인이 주고 싶어도 못 주죠. 이행 불능으로 이제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대금 지급의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에 어느 편의 위험을 부담시키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결정지을 수는 없고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은 채권자주의와 채무자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주의를 취한다고요? 예,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경우에 집주인은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란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할 때 이런 경우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게요. 뭐 불이 났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또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이제 임의 규정입니다. 자, 다음은 일사부재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부재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하고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실질적인 확정력인 기판력의 내부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일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나 무죄의 실제 판결이나 면소 판결이 있었을 때는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해서 심판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잘못하여 확정 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이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 조건의 헌결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면소 판결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 그리고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해서 형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판결을 해야 된다고요? 예,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확립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입니다. 자, 권리는 법에 의해서 인정된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시면 소유권이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권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이런 걸 권리라고 안 하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한은 뭘까요? 권한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은 뭘까요? 권한은 법률상의 지위를 말합니다. 대리권과 대표 권한 등이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 권한, 그 다음에 권능, 권한 이거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말은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겠죠. 반사적 이익이라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그 법률의 규범의 반사적 이익으로서 효과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권한이 뭐라고 했죠? 권한 기억이 납니까? 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은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권한이라고 하죠. 국무총리 권한. 권한은 법률상 지위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을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땅 위에 나무를 심었다 이러면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그 나무, 사과나무를 가지고 되죠. 근데 만약에 임차권자가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타인의 권한이 이제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유권을 획득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것은 부속시킨 자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권한이 뭔가요? 권한?
자, 근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속시킨 자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 타인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한 겁니다. 권리 작용에 따라서 사건은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저께 이제 그 지청형항이라고 했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권입니다. 그 물권적이라고 됐기 때문에 지배권으로 착각하실 분이 있는데 지배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권은 재산권입니다. 재단권, 담보물권 중에 재단권 있죠. 재단권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아까 저번에 했는데 추인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형성권. 자, 이걸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답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전문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헌법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헌법을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헌법이 110조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이 적혀 있습니다. 3.1 운동이 적혀 있고 그리고 4.19가 있습니다. 정의, 인도와 동포회가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요. 자,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헌법 전문에 보면 8차에 걸쳐 이제 개정이 됐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개정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헌법은 9번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3.1 운동, 그 다음에 4.19 정의, 인도와 동포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규정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 운동은 규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뭐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법학계로는 헌법이라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헌법. 근데 그걸 다 조문을 다 출력해서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대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가 제10조입니다. 인간은 존엄하냐? 여기에 대해서 뭐 철학자들이나 윤리학자들이나 다른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 보장의 전제로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뭐 누군가를 차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항상 헌법 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설사 살인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헌법 제1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이제 높게 받든지 그런 게 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으로 기본으로 하면 뭐 된다 이런 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헌법은 119조 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근거 조항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 헌법에 있을까요? 예, 아까 봤죠.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전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잘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껏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이 능력을 펼쳐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거조항을 제119조 제2항에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다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 헌법을 읽을 수는 없겠죠. 평화주의적 국제 질서가 우리 헌법에 있는데, 헌법 제5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가 있을 것이냐 하면,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국민 주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주권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권을 존중한다, 존중하는 기본권 존중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들, 권력은 통합이 된 게 아니라 분립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로,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법치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주의.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가 우리 헌법에 있나요, 없나요? 예,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가 우리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가 원리, 국제법 질서의 존중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보지 않으면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한 권으로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이든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는 한번 보시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그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주 통일주의는 헌법상의 원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복지국가 원리,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는 기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제적 의원 과반수 때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 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20일.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의결한 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고, 국회의 의결권은 제적 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헌법 개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해야 되고요. 국회 의결은 제적 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상 국회의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일단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이 됩니다. 자, 현행범 관련한 규정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국회외에서 책임을 이제 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단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행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국회외에서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자, 국회의원은 현재 그 수가 법률로 정하고 20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200인 이하로 이제 미만으로 할 거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그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일단 200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선거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원칙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국민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이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법률로 정하고요. 자, 정리를 할게요.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 원칙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한 선거와 공개 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한 선거와 공개 선거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법과 사법, 법률행위, 법의 해석, 그리고 법의 적용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